158년 역사를 가진 거대 금융기관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6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라졌죠. 2008년 금융위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붕괴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위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재앙이 아주 단순한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광고판에 실릴 만큼 간단한 문구 하나였죠.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임대를 하시나요?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 금융 쓰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거리의 간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됐죠. 집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꿈이라는 환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대출 기준은 창밖으로 날아갔고 상식은 탐욕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맥박만 뛰고 있다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수입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자산이 없어도 문제없었습니다. 이른바 닌자론이라 불린 이 대출 상품은 말 그대로 노 인컴 잡, 노 에셋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주택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신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쌓아올린 성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토록 파괴적이었으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닷컴 버블 붕괴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는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했죠.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소비는 얼어붙었으며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춰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죠. 이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사실상 거저가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거의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이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 모기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곧 은행들은 더 많은 고객을 원했습니다. 프라임 고객층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었죠.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금리도 높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로 여겼죠. 대출 승인 과정은 점점 더 느슨해졌습니다. 소득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출 상품이 등장했고 선수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처음 몇 년간은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나중으로 미루는 조건의 대출도 생겨났죠. 티저 레이트라고 불린 이 초기 저금리는 몇 년 후 급격히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브로커들은 수수료에 눈이 멀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성사시킬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고객의 상환 능력보다는 계약 성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소득을 부풀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2005년 무렵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리스타가 5채의 콘도를 소유하고 낮에는 음성학 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팔아서 차익을 남길 투자 상품이 됐죠. 플리핑이라 불리는 이 단기 매매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집을 사서 몇 달 만에 2배 가격에 되파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죠. 마치 의자 뺏기 게임처럼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모기지를 한데 묶어 증권으로 만들었죠.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라고 불리는 이 금융상품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여기서 마법이 시작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위험천만한 서브프라임 대출이었지만 수천 개를 묶어 놓으면 위험이 분산된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이 이 증권에 AAA 등급을 매겨주면서 마치 국채만큼이나 안전한 투자처럼 포장됐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금융상품을 만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충이 명백했죠. 엄격하게 평가해서 낮은 등급을 주면 은행들은 다른 평가사를 찾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고 AAA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평가사 직원들은 내부 이메일에서 이 상품들이 쓰레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니까 계속 좋은 등급을 줬죠. 한 직원은 이메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가 지은 거래에도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MBS를 또다시 잘게 쪼개고 재조합해서 담보부채권 CDO를 만들어냈죠. CDO는 더욱 복잡했고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높은 등급을 받았고 세계 곳곳의 연기금과 보험사, 헤지펀드들이 사들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수의 예리한 투자자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파고들었고 모기지 원본을 살펴봤으며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계산해봤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폭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주택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에 베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주택시장에 공매도를 걸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주식처럼 빌려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대한 보험을 만들어달라고요. 만약 이 증권들이 부도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말입니다. 은행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이게 공짜 돈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택시장이 무너질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버리 같은 사람들이 매달 보험료를 내면 그 돈을 그냥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신용부도스왕 CDS라는 금융상품이 탄생했습니다. 더 기괴한 건 이 CDS를 사기 위해 실제로 MBS를 보유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웃집이 불타는 것에 보험을 들고 불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죠. 투기적 베팅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2006년 말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에서 주택 판매가 둔화됐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저금리 기간이 끝나고 이자율이 급등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연체율이 올라갔고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물방울이었지만 곧 홍수가 됐습니다. 2007년 봄 서브프라임 전문 대출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센츄리 파이낸셜 같은 대형 업체도 무너졌죠. 그리고 이 파장은 월스트리트로 번졌습니다. 베어 스턴스의 두 헤지펀드가 MBS 관련 손실로 무너졌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여름이 되자 신용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대출을 꺼렸죠. 누가 얼마나 많은 독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고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2008년 3월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JP 모건을 통해 긴급 인수를 주선했죠. 한때 주당 110달러였던 주식이 2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는 경고 신호였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은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달로 기록됩니다. 9월 7일 정부는 주택금융 공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구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모기지 시장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었고 무너지면 주택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판이었죠. 9월 15일 폭탄이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158년 역사의 명문투자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죠. 정부는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의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고 전 세계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헐값에 팔렸고 AIG는 정부 구제금융 없이는 며칠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자금을 굴리며 운영되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유낙하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에 수백 포인트씩 폭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은퇴 계좌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렸습니다. 401k 계좌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던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었죠. 실물 경제로의 전이는 무섭도록 빨랐습니다. 기업들은 신용을 구할 수 없었고 생산을 줄였으며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2008년까지 매달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10%에 육박했고 실질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았죠. 주택 압류는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0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한때 꿈에 부풀어 입주했던 집에서 쫓겨나는 가족들의 모습이 뉴스를 가득 채웠죠. 교외 지역 곳곳에 텅 빈 집들이 늘어섰고 일부 동네는 유령 마을처럼 변했습니다. 위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세 주요 은행이 모두 무너졌고 나라 전체가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던록 은행의 뱅크런이 발생했고 정부가 국유화해야 했죠. 유럽 은행들도 미국 MBS에 막대하게 투자해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주요 은행들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정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폭락했고 신흥국들로 흘러들던 자금이 역류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동반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2008년 10월 의회는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TARP를 승인했습니다. 이 돈은 무너져가는 은행들에게 직접 투입됐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들이 수백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AIG는 무려 1,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CDS를 남발해서 수천억 달러의 보증을 서 있었고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투빅투페일 논리가 작동한 거죠. 자동차 산업도 구제 대상이 됐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정부는 800억 달러를 투입해 이들을 살렸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었고 미국 제조업의 상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연방준비제도는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사실상 0%로 낮췄고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직접 국채와 MBS를 사들이기 시작했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낸 겁니다. 이런 전방위적 지원 덕분에 금융 시스템은 완전한 붕괴를 면했습니다. 2009년 3월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납세자들의 돈이 월스트리트를 구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진 건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곧바로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점이었죠. AIG는 정부 지원을 받고 며칠 만에 1억 6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메인스트리트에서는 수프 배급소에 줄을 서는 풍경이 펼쳐졌죠. 2011년 이 분노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으로 폭발했습니다. 뉴욕 주코티 공원을 점거한 시위대는 우리는 99%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부의 불평등, 월스트리트의 탐욕, 정부와 금융계의 유착에 대한 항의였죠. 이 운동은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 고위 경영진 중 감옥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벌금을 물었지만 그 금액은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죠. 개인적 책임을 묻는 형사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대형 은행들을 기소하면 금융 시스템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다시 투 빅 투 페일 논리가 적용된 겁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커서 감옥에 보낼 수도 없다는 거였죠. 경제는 서서히 회복됐지만 그 속도는 더뎠고 불균등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실업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주택 가격도 지역에 따라 회복 속도가 천차만별이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상처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을, 정부를, 전문가들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규칙대로 살고 열심히 일해도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젊은 세대는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대학을 졸업한 밀레니얼 세대는 최악의 취업 시장을 마주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했죠. 이는 그들의 평생 소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소유의 꿈도 멀어졌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주택 소유에 대한 환상이 깨진 데다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 떠안은 젊은이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택 소유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임대 시장이 팽창하면서 집값과 임대료는 다시 치솟기 시작했죠. 2008년 위기는 제도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2010년 도드 프랭크 법이 통과되면서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했고 위험한 자기 매매가 제한됐으며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신설됐죠. 하지만 이런 개혁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업계는 로비를 통해 규제를 약화시키려 노력했고 일부 성공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드 프랭크 법의 일부 조항이 완화됐고 금융업계는 다시 숨통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8년 위기를 돌아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 속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시스템이 몇 주 만에 무너졌고 수백만 명의 삶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죠. 그리고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탐욕과 오만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2008년의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는지는 의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하고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더 커졌으며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레버리지 대출, 사모펀드 같은 영역에서 비슷한 패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관도 하룻밤에 사라질 수 있으며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의심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는 걸요. 광고판에 그럴듯한 문구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도요.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위기였고 시스템의 실패였으며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었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 하나의 간단한 거짓말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